안녕하세요. 박태웅 이어진 징계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얼음은 어떤 액체에서 가장 잘 녹을까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론적 배경, 그 다음은 세 번째로 연구 방법 및 내용, 네 번째로 연구 결과, 다섯 번째로 결론 및 제안, 여섯 번째로 참고문헌, 일곱 번째로 연구자 역할 순으로 할 것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예전에 음료수에 들어간 얼음이 어떻게 하면 더 녹을 수 있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소금물에 들어간 얼음이 물에 들어간 얼음보다 느리게 녹아서 자료를 찾아보니 소금물은 비열이 작고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이라고 나왔습니다. 물의 소금의 농도에 따라서 녹는 속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추가 실험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얼음 1000헥토파스칼 273켈빈 이하일 때 물이 응고되어 생기는 고체입니다. 1000헥토파스칼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물로 융해됩니다. 상온 15에서 25도C 사이 온도를 나타냅니다. 융해 고체에서 액체로 상전이를 일으키는 물리적 과정입니다. 상전이 상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비열,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 바꾸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입니다. 대류, 액체와 기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입니다. 밀도는 단위 부피나 질량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첫 번째로 얼음은 어떤 액체에서 가장 잘 녹을까 주제에서 실험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액체의 종류에 따른 얼음의 녹는 시간 비교 실험입니다. 준비물은 계량컵, 비커, 물, 설탕, 소금, 사이다, 초시계, 습도계, 온도계, 저울, 얼음재, 스포이트가 있습니다. 연구 방법 및 내용은 4개의 얼음을 준비하고 온도와 습도는 23.4도씨 56%로 유지한 상태에서 4개의 비커에 물 100ml씩 넣고 한 비커에는 소금 10g을 녹인 한 비커에는 설탕 10g을 녹이고 한 비커에는 사이다 100ml를 한 비커에는 물 100ml를 넣은 상태에서 각각 얼음 4개를 동시에 넣고 녹는 시간을 비교합니다. 세 번째, 연구 방법 및 내용. 3개의 실험 중 두 번째 실험 주제는 액체 농도에 따른 얼음의 녹는 시간 비교 실험입니다. 준비물은 실험물과 비슷하지만 사이다와 설탕이 빠졌습니다. 연구 방법 및 내용은 똑같이 얼음 4개를 준비하고 방의 온도와 습도를 23.4도씨 56%로 유지한 상태에서 물 100ml를 넣고 3개의 비커에 소금을 각각 5, 10, 20g을 넣습니다. 그리고 액체 온도가 같아지도록 한 상태에서 얼음을 한 개씩 동시에 넣고 녹는 시간을 비교합니다. 세 번째 실험은 물과 소금물에서 얼음이 녹을 때 생기는 현상 실험입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실험 2와 같습니다. 두 개의 얼음을 준비한 상태에서 온도와 습도를 같게 유지합니다. 23.4도씨 66%. 그리고 두 개의 비커에는 물 200ml로 맞춘 상태에서 하나의 컵에는 소금 10g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음을 한 개씩 동시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녹는 모양을 관찰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야, 호진아, 영상 빨리 넘겨. 두 번째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듯이 물은 5분 17초 후에 얼음이 녹았고 설탕물은 9분 8초 후에 사이다는 11분 3초 후에 소금물은 11분 55초 후에 얼음이 다 녹았습니다. 물, 설탕물, 사이다, 소금물에서 얼음이 가장 늦게 녹았습니다. 연구 결과 실험 1에서 얼음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녹아서 변화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실험 2에서는 얼음의 크기를 늘렸습니다. 같은 시간 물 10ml로 얼른 얼음보다 물 20ml로 얼른 얼음이 같은 양의 액체보다 더 오랫동안 녹지 않았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듯이 소금의 양이 증가할수록 얼음의 녹는 시간의 차이가 줄었습니다. 연구 결과 실험상 얼음이 다 녹았을 때 물이 든 컵에서는 물감이 아래로 떨어져 있었고 소금물이 든 컵에서는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밀도 차이 때문인데 소금물은 물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물이 든 컵에서는 차가운 물이 위에 떠 있었고 물이 든 컵에는 차가운 물이 가라앉았습니다. 결론 및 제안. 소금의 양이 많을수록 얼음의 크기가 클수록 얼음이 녹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참고문헌, 위키백과 나무위키, 전국과학 전람회 등을 참고했습니다. 연구제 역할. 덕정의 역할은 선행연구조사 내용 정리, 실험, 반복 실험, 추가 실험, 수정 실험, 수행 및 결과 기록, 사진 촬영, 동영 촬영 및 유튜브 게시, 보고서 작성 및 재검토, 회의 주도입니다. 이호진의 역할은 선행연구조사 내용 정리, 실험 수행, 반복 실험 수행, 사진 촬영, 보고서 검토, 발표자료 작성입니다. 징계의 역할은 선행연구조사, 실험 수행, 반복 실험 수행, 사진 촬영, 보고서 검토, 발표자료 초안 작성, 발표자 최종 작성, 과제 발표입니다. 여태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우리 아직 끄지는 마시고 그러셨구나. 네, 상관없습니다. 자, 혹시 내가 질문하거나 뭐 궁금했거나 뭐 조언해주고 싶거나 하는 말이 있으면 손들기 기능 써주세요. 제가 화면을 한눈에 보기가 좀 힘들어서 지금 기능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칭찬의 말 같은 것도 괜찮아요. 저희 주빈이 합시다. 그 얼음에 대해 설명할 때 헥토파스칼에 대한 걸 말하셨는데 헥토파스칼이 무엇인가요?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의 일종입니다. 네. 네, 어쨌든 1년 동안 반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요. 우리 시간상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저희 11조는 여러 가지 산성액체와 소다를 활용해 발생한 이산화탄소 탐구란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팀 구성원은 이혜은과 허건우이며 윤영칠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잘 지도해 주셨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라고 합니다.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탄소 중립 운동 실천도 여러 매체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현재 많이 부족한 건 우리가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이론적 배경으로는 실험 재료의 특성과 성질, 그리고 이산화탄소, 마지막으로 연소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베이킹소다를 알고 계시죠? 베이킹소다는 탄산수소 나트륨, 식소다, 중탄산수소 나트륨으로도 불리며 모두 화학식이 같습니다. 베이킹소다의 특징으로는 탄성 물질과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음 이산화탄소는 일반적으로 탄산가스라고 하는데 공기보다 약 1.5배 무거운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색도 냄새도 없는 이산화탄소를 녹인 물을 우리는 탄산수, 소다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연소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질이 산소와 만나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것을 연소라고 하지요. 반대로 불을 끄는 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연소가 일어나려면 탈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 산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산성 액체와 소다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생성시키기 위한 실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산성 액체로 파워에이드, 레몬즙, 식초를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서 왜 파워에이드를 픽했는지에 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텐데 파워에이드는 산성 액체로 분류가 되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알칼리성으로 바뀌는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실험 내용은 크게 7가지 단계로 진행되었고 첫 번째 이산화탄소 생산 실험 순서는 먼저 3개의 페트병에 각각 파워에이드, 레몬즙, 식초를 40ml씩 넣어 준비한 후 풍선에 깔때기와 약숟가락을 이용하여 베이킹소다를 1스푼씩 같은 양으로 넣습니다. 다음 베이킹소다가 들어있는 풍선을 각각 1개씩 3개의 페트병에 끼우고 풍선이 커지는지 관찰했습니다. 아직 화학식을 자세히 배워보진 못했지만 화학식으로 대입해봤을 때 산성액체와 탄산수소 나트륨이 결합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므로 풍선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모아지는지를 관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모아봐야겠다는 아이디어는 이산화탄소 실험을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책 속에서 기체를 모을 때 사용하는 수상취향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실험부터는 건우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2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불을 꺼보자입니다. 실험 도구로는 양초 3개, 라이터 1개,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페트병 3개입니다. 실험 순서로는 양초 3개에 각각 불을 붙인 뒤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페트병의 뚜껑을 열고 양초의 액체가 나오지 않을 때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양초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양초에 불이 꺼졌습니다. 연구 결과 레몬즙, 파워에이드, 식초에 베이킹소다를 혼합하였을 때 레몬즙, 식초를 넣은 페트병에서 기체가 생성되었으며 파워에이드에서는 기체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생성된 기체를 풍선에 저장하여 불이 붙은 양초에 넣었을 때 불이 꺼지는 것을 보아 공기보다 질량이 큰 기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넣어주었을 때 불이 꺼지는 것을 보아 산소, 공기보다 이산화탄소가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불이 유지되려면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산화탄소로 불을 끌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물질에는 산성과 염기성 물질이 있으며 물질이 혼합하게 됨에 따라 또 다른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을 꺼뜨리는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이용해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기본으로 한 소화기들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험은 산성 액체로만 실험하였지만 다른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진 액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산탄소를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계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목적하는 국제과학자 그룹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가 분석하여 공개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의 이산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된 이산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산탄소를 줄이기 위한 실천 노력과 함께 이산탄소의 성질을 더 연구하여 이산탄소를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심각한 환경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자의 역할은 이해는 연구주제 선정, 연구자료 및 선행 연구조사, 연구계획서 작성 및 최종 수정, 실험사진 촬영, 실험 결과 정리, 최종 보고서 작성, PPT 발표 자료 작성입니다. 저는 연구주제 선정, 연구자료 및 선행 연구조사처럼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박성현, 민백초, 김도윤, 양정초입니다. 저희의 지도교사 선생님은 강서지 선생님이시고 저희의 탐구 주제는 강낭콩에게 적절한 물의 빈도를 찾고 건강성을 이용한 강낭콩 미로 만들기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참고 사진 4. 연구 결과 5. 재현 6. 연구자 역할입니다. 저희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사람들은 강낭콩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쓸 수 있고 쉽게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낭콩을 잘 키우려면 강낭콩에게 적절한 물의 빈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강낭콩에게 적절한 물의 빈도를 구하는 실험의 필요성을 느꼈고 식물이 햇빛 방향으로 자라는 이유가 궁금해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더니 건강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보가 많았습니다. 건강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뒤 건강성을 이용한 실험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실험 1의 연구 방법 및 내용은 실험 1. 강낭콩에게 적절한 물의 빈도를 찾기. 실험 준비물은 화분, 강낭콩 씨앗, 종이컵, 물, 배양토, 분무기, 온스토크입니다. 실험 순서는 1. 실험 준비물을 준비한다. 2. 1번의 준비물에 따라 강낭콩을 심는다. 3. 물 180ml를 각 식물의 빈도에 맞게 물을 준다. 4. 강낭콩에게 제일 적절한 물의 빈도를 찾는다. 그리고 연구 방법 및 내용은 실험 2. 무광성을 이용한 강낭콩 미로 만들기. 실험 준비물은 검은색 옷, 화분, 물, 가습기, 강낭콩 씨앗, 스탠드, 배양토, 온습도계, 어묵꼬치 상자입니다. 저희의 실험 순서는 배양토, 강낭콩 씨앗으로 강낭콩을 심고 2. 강낭콩을 어묵꼬치를 꽂은 상자에 넣고 검은색 옷으로 둘러싸고 3. 4개의 구멍을 번갈아 가면서 어묵꼬치를 타고 자라게 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여 강낭콩 미로를 만듭니다. 저희의 이론적 배경은 강낭콩에게는 온도 20도에서 25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온도가 17.5도 아래로 내려가면 강낭콩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습도는 시습도 60에서 80%가 가장 적절합니다. 베란다 앞쪽의 습도와 비슷해 베란다 근처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성,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그대로 두면 그 상태에서 가지는 하늘을 향해 구부러지고 뿌리는 땅을 걷습니다. 이것을 지구의 중력 방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구지성이라고 합니다. 빛이 중요한 이유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강화성을 통해 생성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빛입니다. 강화성의 결과 탄수화물을 만들어 생장에 사용하거나 저장합니다. 강낭콩 심은 뒤 1일 후에 실험 1회 강낭콩 심은 뒤 1일 후 사진이고요. 여기는
1일에 한 번 물을 준 강낭콩이 제일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진은 시험이고요. 1차 강낭콩이 식물 위로 들어갔고 5일차 강낭콩이 일자로 휙 자라고 6일차 구멍 1쪽으로 강낭콩이 따라가고 7일차 강낭콩이 구멍 2로 자라려 하고요. 8일차, 7일차와 변화가 거의 없고요. 9일차 식물 줄기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10일차 잎의 크기가 9일차에 비해 커졌고요. 11차, 11일차 잎의 크기가 11차에 비해 커지고요. 12일차, 11일차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13일차는 잎이 하나 더 달 준비를 하고요. 14일차는 13일차와 거의 변화가 없고 15일차는 14일차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결론은 실험 1일 강낭콩에게는 1일에 한 번 주는 게 가장 잘 자랐고 그러므로 강낭콩에게는 물을 줄 때는 1일에 한 번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험 2는 강낭콩은 빛을 따라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강낭콩 구멍들이 잘 따라왔고 시간이 부족했지만 강낭콩에게 굴감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어는 9월에는 강낭콩 씨앗을 구하기 쉬웠지만 10월 중반이 지나면 강낭콩을 구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강낭콩은 9월이 지나가기 전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낭콩은 바깥에서 기르는 것보다 박스 안에서 기르는 것이 더 잘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박스 안에서 강낭콩을 키우면 빠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6번째 연구자 역할은 박사님, 실험 주제 선정, 인적 배경 조사, 이론적 배경 작성, 실험 준비물 준비, 무례양 실험, 구강성 실험, 실험 결과 정리, 계획 서비, 보고서 발표, 김도윤, 실험 주제 선정, 이론적 배경 조사, 무례양 실험, 이론적 배경 작성, 실험 결과 정리, 발표 자료 제작, 계획 서비, 보고서 발표 후 주임의 대답.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하실 만한 말씀 있으신 분들? 저희 서연이 한번 해볼까요? 아까 그 박스 안에서 강낭콩을 기르면 더 빨리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제로 빨리 자라는 게 아니라 빛을 바라보려고 줄기는 얇게 하되 길게 하려고 하는 성질이어가지고 자라는 속도는 아마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그 강낭콩 처음에 무례양 실험을 할 때 심을 때는 막 2주일 심었는데 1cm도 안 자라고 그랬는데 그 실험에서는 막 5일만 됐는데 막 7cm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산성미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두 번째로 연구 방법 및 내용, 세 번째로 산성비의 농도와 동일한 농도 pH 찾기, 식물 산성비의 담그기 이 두 개의 실험을 할 것이고요. 결론 및 지원과 참고 문헌까지 발표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창의융합 사상도 1단계 수업에서 환경오염의 종류와 영향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이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식물과 자연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성비란 무엇인지, 산성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고 산성비의 농도에 따른 식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은 산성비의 농도와 동일한 산도를 찾는 실험을 하고 측정한 산성비의 농도를 가진 식초물에 나뭇잎을 담그고 관찰하여 식물에게 산성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구 내용 산성이란 대부분 신맛을 나타내며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홀은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들고 레몬, 라임, 포도 등 신맛이 나는 과일도 각각 과일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에 쓰이는 식초도 산에 속합니다. 연구 내용은 pH 시험지는 발색단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지시한 콩나물을
조기 흡수시켜 말린 것을 G씨약 종이를 조금 잘라서 시험 용액에 적시면 색 변화가 일어납니다. 산돌은 용액이 가지고 있는 산의 세기이며 산도계란 산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산성비는 산도가 5.6 미만인 비이며 산성비는 식물, 물고기, 토양, 심지어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인 비의 pH는 5.6에서 6.4로 약산성입니다. 그 이유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수증기와 결합하여 약산인 탄산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스파티필름은 저희가 이 실험에서 사용할 식물입니다. 이 실험의 준비물은 식초, 물, 비커, pH 시험지, 스포이트, 핀셋입니다. 실험 방법은 식초와 물 표에 따라 희석한 뒤 pH 시험지를 비커에 담그고 pH 시험지 색을 관찰합니다. 실험 결과 식초와 물을 희석한 용액에 pH 시험지를 담근 후 찍은 사진입니다. 색깔로 정확한 산도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실험을 했습니다. 정확한 농도를 찾기 위해 산도계를 사용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량의 식초를 사용하여 추가 실험을 해보았을 때 식초 한 방울에 90ml의 물을 넣었을 때 산성비 산도인 5.6에 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험의 준비물은 식초, 물, 비커, 스파티필름, 스포이트 핀셋입니다. 실험 방법은 산성비와 같은 산도인 약한 식초물과 진한 식초물을 준비합니다. 약한 식초물은 산성비와 같은 산도, 진한 식초물은 물과 식초가 각각 15대 1입니다. 2. 물, 약한 식초물, 진한 식초물을 비커에 각각 담습니다. 3. 각 비커에 스파티필름을 담근 뒤 시간에 따라 관찰합니다. 1시간이 지난 후 물에 담근 스파티필름은 반응이 없고 산성비 산도의 식초물에 담근 스파티필름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진한 식초물에 담근 스파티필름에 갈색 얼룩점이 생겼습니다. 1일이 지난 후 물에 담근 스파티필름과 산성비 산도의 식초물에 담근 스파티필름 역시 변화가 없었고 진한 식초물에 담근 스파티필름은 완전히 갈색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2일이 지난 후 물에 담근 스파티필름도 역시 반응이 없었고 산성비 산도의 식초물에 담근 스파티필름에 갈색 반점이 생겼습니다. 진한 식초물에 담근 스파티필름은 완전히 갈색으로 변하고 잎이 얇아졌습니다. 결론, 산성비에 노출된 식물은 검은 반점이 생기고 잎이 얇아졌습니다. 산도가 높을수록 식물이 더 빨리 죽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 후 산성비 농도의 용액에 담근 스파티필름은 하루가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이틀이 지나자 갈색 점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비가 계속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뭇잎을 용액에 담그는 것보다 살아있는 식물 잎에 식초에 희석한 물을 스프레이로 뿌려서 관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좋아요. 다솜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발표 잘 들었어요. 덕분에 스타티필름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 처음 들은 새로운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는 기회였죠. 말투 좀 어떻게 안 돼?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어떻게 있을까요? 좋아요. 현우 한번 해볼까요? 잎이 얇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얇아진 만큼의 잎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 부러져 커진 걸까요? 아니면은 산성에 녹은 걸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한번 알아두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팀에서 질문해 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저희 팀은 툭발이는 어떤 과일을 좋아할까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두 번째, 연구 및 내용 방법과 이론적 배경, 세 번째, 실험 결과, 네 번째, 결론과 제언, 다섯 번째, 참고 문헌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으로는 인터넷에서 당과 산을 포함한 물체라면 상관없이 무조건 달려든다라는 촛발이 관련 문구를 보고 촛발이 진짜 그럴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보통 과일들 중에서도 당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 바나나와 또 바나나와 당도가 비슷해 보이는 과일들을 준비해 각각의 촛발이 트랩을 만들어 실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일의 종류가 아닌 당도에 따라 촛발이가 모이는지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4개의 사과 중 가장 단 사과에 촛파리가 가장 많이 달라붙는지 실험해 봅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첫 번째 촛파리입니다. 촛파리는 완전 변태 고통충입니다. 보통 음식 찌꺼기를 4개를 번식하지만 당과 산을 포함한 물체라면 어디든 상관없이 무조건 달려듭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반충망은 그냥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작기 때문에 보통 집안에 진입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당도 측정기입니다. 당도 측정기가 당도를 측정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과일에 빛을 쬐어 반사돼 나오는 빛의 파장을 재는 것인데요. 당은 특정 파장의 근적 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는데 반사된 빛 가운데 근적 외선이 적으면 과일 안에 당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브릭스입니다. 브릭스란 독일 과학자 아돌프 F. 브릭스가 고안해낸 당도 측정 단위로 100g의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가용성 고형분의 양을 프로로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촛발이 트랩입니다. 촛파리 트랩이란 유인액, 과일 등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촛파리를 가둬놓는 것입니다. 촛파리 트랩은 플라스틱 통을 내부로 감싼 뒤 가운데 구멍을 3개 뚫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촛파리 트랩의 원리는 촛파리가 가운데 있는 구멍으로 들어오고 입구만 빙빙 돌다가 나가지 못해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설치 후 2-3일이 지나 내용물이 발효되기 때문에 발효되기 시작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연구 및 내용 방법과 실험 순서입니다. 가설 1은 당이 가장 많은 과일에 촛파리가 가장 많이 몰려들 것이다 이었습니다. 실험 순서는 첫 번째, 과일의 당도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 촛파리 트랩을 만듭니다. 세 번째, 촛파리 트랩에 과일을 넣습니다. 네 번째, 촛파리 트랩에 비닐을 씌우고 가운데에 구멍을 3개 뚫습니다. 다섯 번째, 48시간이 지나면 촛파리의 수를 세어봅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바나나, 사과, 배, 복숭아 50g씩과 종이컵 4개, 투명맥과 특정 도구로는 당도 측정 기구와 전자줄 1개씩이 필요합니다. 가설 2는 당이 가장 많은 사과에 촛파리가 가장 많이 몰려들 것이다 이었습니다. 실험 순서는 앞에와 동일합니다. 준비물은 사과 1, 2, 3, 4를 50g씩 준비하고 종이컵 4개와 비닐랩이 필요합니다. 또 당도 측정 기구와 전자저울 1개씩 필요합니다. 실험 1의 결과는 실험 1은 배, 사과, 복숭아, 바나나를 각각 50g씩 촛파리 트랩에 넣어 48시간 동안 실내 온도 10.2도에서 11.9도 C인 곳에서 하였습니다. 48시간 후 복숭아와 바나나에 촛파리가 3마리씩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복숭아는 24시간 후 관찰했을 때 3마리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바나나는 48시간 후에 관찰했을 때 3마리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에는 유충이 2마리, 바나나에는 유충이 3마리 발견되었습니다. 당도가 가장 적은 복숭아에 초파리가 많이 몰린 이유는 아마 복숭아가 조금 오래된 거여서 초파리가 좋아하는 물질 중 하나인 산이 생겨서일 것입니다. 실험 2에서는 과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당이 높은 과일에 초파리가 많이 몰리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하기 쉬운 사과를 이용하여 실험하였습니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초파리 트랩에 넣어 48시간 동안 실내 온도 10.2도에서 11.9도씨인 곳에서 실험하였습니다. 48시간 후 관찰했더니 당도가 다른 4개의 사과 모두 초파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당도가 높은 사과 4에는 초파리 유충이 1개 발견되었습니다. 결론 및 제안으로는 첫 번째 결론입니다. 실험 1에서는 복숭아, 바나나, 배, 사과 순으로 초파리가 모였습니다. 복숭아에서 가장 초파리가 많이 몰려든 이유는 아마 복숭아가 조금 오래된 거여서 산이 생겨서일 것입니다. 실험 2에서 초파리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은 이유는 아마 기온이 낮아져서 초파리가 많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두 번째 제언입니다. 가을 말에 실험을 진행하게 되어서 알게 된 점은 초파리 트랩이 2-3일이 지나야 초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험 기간이 짧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 이 실험을 할 때 날씨가 매우 추워 초파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 실험을 다시 한다면 초파리가 많은 여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으로는 초파리에 대한 링크와 초파리 트랩에 대한 링크, 브릭스에 대한 링크와 당도 측정기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공유 중지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성윤이 한번 해볼까요? 그 사과가 가장 당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초파리가 안 몰렸을까요? 아마도 그때 바나나가 당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 바나나와 사과의 실험을 동시에 진행했는데요. 사과가 바나나보다 당도가 낮기 때문에 초파리가 전부 다 바나나로 몰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좀 더 다른 곳으로 갔을 것 같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 목적. 둘째, 연구 방법. 셋째, 이론적 배경. 넷째, 연구 과정. 다섯째, 연구 내용. 여섯째, 연구 결과. 일곱째, 연구 결론. 여덟째, 제안. 아홉째, 참고 문헌입니다. 첫째로 연구 목적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시각장애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5.1%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정작 그들을 위한 시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 또한 지원을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개인 기업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우리 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실험했습니다. 둘째, 연구 방법입니다. 이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이 주문하고 싶은 음료를 말하면 키오스크는 음성을 인식해 주문을 받는 방법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IT 회사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코딩 프로그램 엔트리를 이용하여 키오스크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키오스크 본체는 튼튼한 종이 상자를 이용하여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첫째, TTS. 음성 합성은 말소리의 음파를 기기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는 모델의 목소리를 음성 부호별로 분류하여 필요한 부호만 재결합해 문장을 읽는 것입니다. 둘째, STT. 음성인식이란 사람이 말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해석해 그 내용을 문자 데이터로 전환하는 처리를 말합니다. 키보드 대신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셋째, 엔트리. 엔트리는 대한민국의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텍스트 코딩이 아닌 블록형 언어를 기반으로 제작된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입니다. 넷째, 키오스크. 키오스크는 특수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컴퓨터 터미널의 하나로 커뮤니케이션, 상업, 엔터테인먼트, 교육을 위한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합니다. 식당, 호텔 등 고객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생리학 또는 신경학적 원인으로 시각에 문제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크게 중심시력장애, 눈손상, 중추성 시력장애, 약시, 법정맥, 저시력 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연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첫 번째, TTS, STT의 원리를 조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가장 나은 코딩 프로그램을 찾아서 설치했습니다. 세 번째, TTS를 학습시켰습니다. 세 번째 중에 첫 번째는 음료 주문에 필요한 문장들을 떠올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TTS 프로그램에 떠올린 문장을 학습시켰습니다. 네 번째, 상자를 이용하여 키오스크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키오스크에 만든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입니다. 코드 1. 사용자가 계산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음성 인식을 하는 코드입니다. 코드 2. 이 코드는 시각장애인에게 넣은 메뉴를 설명하는 코드,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말한 것을 주문 리스트에 넣는 코드를 합친 것입니다. 코드 3. 만약 시각장애인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말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항목이 리스트에 추가되는 코드입니다. 코드 4. 딸기라떼라고 말하면 딸기라떼 항목이 리스트에 추가되는 코드입니다. 코드 5. 핫초코라고 말하면 핫초코 항목이 리스트에 추가되는 코드입니다. 코드 6. 코드 6은 얼굴을 인식하여 회원별로 분류한 뒤 결제하는 코드입니다. 코드 7. 코드 7이 시작되면 먼저 비디오를 켜고 자동으로 비디오 데이터를 각각 회원 닉네임으로 나눕니다. 그 뒤 결과가 회원이라면 땡땡땡님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코드 8. 코드 8은 직원이 주문을 받고 백스페이스로 주문 내역을 지우는 코드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키오스크 음성을 인식시켰을 때 음성 인식률을 그래프, 즉 차트로 나타내면 보시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또 아래 링크는 키오스크 프로그램 링크입니다. 코드 실행 전 화면은 비어있지만 음성 인식을 시작하면 주문 내역에 음료가 추가되고 직원에게 보내줍니다. 다음은 키오스크 작동 영상입니다. 오늘 메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딸기라떼, 핫초코입니다. 오늘 메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딸기라떼, 핫초코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추가되었습니다. 딸기라떼. 딸기라떼가 추가되었습니다. 핫초코. 핫초코. 핫초코가 추가되었습니다. 계산. 계산. 얼굴을 인식해주세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료별 음성 인식률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딸기라떼, 계산
핫초코 순으로 잘 되었습니다. TTS의 발음과 억양이 조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키오스크를 음성 인식 기술로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언입니다. 낮은 음성 인식률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할 것입니다. TTS의 발음, 억양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주문 내역 추가 장애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입니다. 더 많은 메뉴를 추가할 것입니다. 참고문헌입니다.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좋아요. 호진이. 핫초코가 가장 인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가장 길지만 또 안 되는 이유가 또 받침이 없어서 음성 인식이 안 되는 것 같고, 핫초코나 딸기라떼 같은 경우에도 받침이나 아니면은 견모음이 들어가거나 하는, 하여튼 단어의 구조가 조금 음성 인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복잡해야 인식이 잘 되는 건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받침이 오히려 없으니까 잘 되는 거고. 복잡하면 좀 힘든 것 같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고생하셨고요. 다음 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쉽지 않은 손에는 세균이 얼마나 많을까를 연구한 정로 최승빈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시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및 내용,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3년 동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손 씻기가 얼마나 세균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세균 배양 배지를 통해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비누와 손소독제의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적입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으로 미생물은 크게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은 모양에 따라 구균, 강균, 나생균으로 구분되며 바이러스엔 대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세균은 스스로 세포 분열해서 증식하는 생물의 형태이지만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를 숙주 삼아 증식하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입니다. 치료 방법은 세균은 항생제를 이용하고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서 치료합니다. 두 번째 이론적 배경은 비누와 손소독제 성분 및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비누는 계면활성제가 주성분으로 양측매성 화학적 특성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세포막을 파괴합니다. 손소독제는 에탄올이 주성분으로 미생물과 만나면 세포막을 이용해서 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이론적 배경은 올바른 손 씻기와 손소독제의 사용법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는 그림과 같이 6단계로 꼼꼼하게 씻어야 손에 묻은 이물질과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손소독제 또한 그림과 같은 3단계로 충분한 양을 건조될 때까지 문질러야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 방법 및 내용입니다. 먼저 외부 활동 후 씻지 않은 손과 맹물로 씻은 손, 손소독제와 비누로 이용해서 손 씻게 한 손의 세균수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비교합니다. 실험 준비물은 세균 배양을 위한 한천가루와 일정한 온도 유지를 위한 요구르트 제조기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험 과정은 첫째, 페트 접시에 한천가루 용액을 담아 고체 배지를 만듭니다. 둘째, 고체 배지가 만들어지면 씻지 않은 손과 맹물로 씻은 손, 손소독제와 비누로 손 씻게 한 손을 각각
다른 배지에 찍어줍니다. 셋째, 세균을 옮긴 배지는 뚜껑을 덮어 밀봉 후 요구르트 제조기에서 39도 온도로 72시간 배양합니다. 넷째, 정해진 시간 이후 세균의 양을 확인해 줍니다. 연구 결과는 승빈이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제가 실험한 결과 24시간, 48시간, 71시간이 지날수록 모체 배지에 배양된 세균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씻지 않은 손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배양되었고 그 다음 밀물로 씻은 손, 비누로 씻은 손의 순서로 세균이 많이 배양되었습니다. 해행설을 쓸 때 예상한 것과는 달리 비누로 씻은 손보다 손수덕대로 섞은 손에서 가장 세균이 적게 배양되었습니다. 씻지 않은 손에서 배양된 세균의 사진입니다. 세균의 수는 배지 밑에 있는 사진처럼 가로 세로 1mm 간격으로 격자가 그려진 투명한 무른 틀의 심지에 세균이 배양된 부분을 표시해서 측정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균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로 씻은 손에서 배양된 세균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비누로 씻은 손에서 배양된 세균의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수독제로 섞은 손에서 배양된 세균의 사진입니다. 72시간 후 기준으로 실험 결과를 분석했더니 제가 실험한 것과는 다르게 후의 실험 결과는 손수독제로 섞은 손보다 비누로 씻은 손에서 더 세균이 적게 배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누로 씻은 손과 손수독제로 섞은 손만 재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재실험한 결과 처음과 마찬가지로 비누로 씻은 손보다 손수독제로 섞은 손에서 세균이 더 적게 배양되었습니다. 제가 재실험 결과 비누로 씻은 손에서 배양된 세균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재실험 결과 손수독제로 섞은 손에서 배양된 세균의 사진입니다. 72시간 후 기준으로 재실험 결과를 분석했더니 첫 번째 실험과 마찬가지로 재실험에서도 후의 실험 결과는 재실험 결과와 반대로 나왔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실험한 결과 배양된 세균의 수를 비교하면 씻지 않은 손, 맹물로 씻은 손, 비누로 씻은 손, 손수독제로 섞은 손의 순서로 세균이 많이 배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손을 맹물로 씻을 때보다는 손수독제로 소독하거나 비누로 씻을 때 세균이 더 효과적으로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의 실험 결과가 제 실험 결과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손수독제와 비누 중 세균 감소 효과가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제안입니다.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세균에 노출된다는 사실과 손 씻기가 청결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을 세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손을 씻을 때에는 꼭 비누를 사용해서 제대로 씻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손수독제로 소독해서 청결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가 실험을 통해 비누와 손수독제의 세균 감소 효과를 정확하게 비교 확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참고 문헌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해솔이 질문 있나요? 실험을 했을 때 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의 손에 따른 차이를 통제반으로 두고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손, 그러니까 제 손만 사용했습니다. 하준이? 음소거. 요구르트 줄주기를 이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요구르트 제조기에서 나오는 이 요구르트 제조기의 온도가 세균이 자라기에 적합한 온도이기 때문에 요구르트 제조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질문들이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급해서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지금부터 김시우, 한가윤 팀의 보고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제는 다른 물질의 결합으로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이 변하는 물질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저희의 연구 목적은 소금, 얼음, 우유를 이용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과정을 알고 그 원리를 이용한 사례와 어는 점과 녹는 점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연구 방법, 소금, 우유, 얼음으로 아이스크림 만들기. 1번, 큰 지퍼백에 얼음을 3분의 1만큼 넣고 소금은 종이컵 1컵 정도 넣고 잘 섞는다. 2번, 작은 지퍼백에 우유를 250ml 넣는다. 3번, 큰 지퍼백에 작은 지퍼백을 넣는다. 4번, 작은 지퍼백이 든 큰 지퍼백을 수건으로 감싼 뒤 흔든다. 5번, 완성된 아이스크림을 그릇에 담아 맛있게 먹는다. 이것은 제가 집에서 실험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소금과 얼음을 섞고 있는 사진이고 두 번째는 얼음에 소금을 넣고 있는 사진,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사진은 큰 지퍼백에 작은 지퍼백을 넣는 사진입니다. 연구 내용 1번, 얼음에 소금을 뿌렸을 때 물이 생기는 이유는 소금이 물을 불규칙한 배율이 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물이 얼음보다 분자 배열이 불규칙하므로 얼음이 물이 됩니다. 2번, 소금과 얼음이 만나면 차가워지는 이유는 소금으로 인해 녹은 물이 소금과 만나면서 소금물이 되는데 이때 소금이 물과 섞이면서 어는 점 내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0도씨 아래에서 얼어야 하는 물이 0도씨 아래의 온도에서 얼지 않고 물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의 온도가 영하까지 내려가면서 얼음의 온도 또한 더 내려가게 됩니다. 연구 내용 3번, 우유가 아이스크림 되는 원리는 얼음과 소금이 만나면 차가워지는데 그 얼음의 열이 우유로 전달돼 우유가 조금씩 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유가 다 얼어 맛있는 우유 아이스크림이 완성됩니다. 물질의 결합으로 온도가 변하는 예시로는 첫 번째로 제설제가 있습니다. 제설제는 겨울철에 많이 사용되는 도구인데요. 제설제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눈에 있는 적은 수분도 흡수합니다. 이때 염화칼슘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로 눈을 녹여 물이 됩니다. 그 후에도 남아있는 물이 다시 얼어 얼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염화칼슘을 뿌리면 그 물에 어는 점이 내려가 다시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액입니다. 부동액은 자동차의 엔진을 사용할 때 열이 나는데 그 열을 식혀주는 도구입니다. 자동차 부동액은 물과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부동액이 에틸렌 글리콜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어는 점이 영하 12도씨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에틸렌 글리콜을 섞으면 어는 점이 영하 50도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연구 결과 실험 1. 소금을 1컵 넣었을 때 시우가 실험할 때는 약 4분 16초이고 가윤이의 실험 결과는 약 6분 50초였습니다. 실험 2. 소금을 1과 3분의 1컵을 넣었을 때 시우의 실험 시간은 3분 9초이고 가윤이의 실험 시간은 4분 36초였습니다. 실험 3. 실험 3을 해보았는데 이번에는 소금을 2컵 넣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1분 50초로 실험 2보다도 더 빨리 완성됐습니다. 시우가 가윤이보다 더 빨리 완성할 수 있었던 까닭은 시우의 집 온도가 가윤이 집 온도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양이 늘어날 때마다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 시간도 단축됐다. 결론 및 제안 1.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에서 4분 사이이다. 아이스크림의 온도는 마이너스 1도씨였다. 얼음만의 온도는 마이너스 0도씨였지만 소금을 1컵 넣으니 마이너스 15도씨까지 내려갔다. 만나면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이 변하는 물질은 소금과 얼음, 염화칼슘과 얼음, 에틸렌 글리콜과 물이 있다. 2. 재현.
시우는 온도계가 있어 아이스크림이나 얼음의 온도를 잴 수 있었지만 가윤이는 온도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과 얼음의 온도를 비교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참고문헌 1. 어는 점 녹는 점의 원리 2. 어는 점 녹는 점의 원리 3. 아이스크림 제작 과정 원리 4. 어는 점 내림 현상의 예. 지금까지 김시우, 송가윤 팀을 발표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너무 완벽해서 물어볼 게 없다. 네, 그러면 제가 피드백 하자면은 시험도 적극적으로 잘 진행을 해 주었고 발표 자료 만드는 것도 선생님한테 자주 이렇게 피드백을 요청했던 조 중에 한 조라 가지고 더 자랑스럽고 이렇게 시험 결과도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1년 동안 이 창의융합 상상소 활동하느라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체조조회술 문희서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네 종류의 친환경 빨대 중 가장 변형이 적어 장시간 사용 가능한 빨대입니다. 저희의 연구 목차입니다.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첫 번째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은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빨대 중 모양 변화 없이 강도가 오랜 시간 유지되어 장시간 사용하기 편한 빨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 방법 및 내용입니다. 먼저 친환경 빨대 중 성분이 다른 4가지 빨대를 선정하였습니다. 식물성 100%인 갈대 빨대, 식물성 원료의 PLA 옥수 전분 빨대, 펄프로 만든 종이 빨대, 식품성 쌀 빨대 4종류입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 번째, 친환경 빨대가 사용되는 조건에 대한 탐색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둘째, 시간, 온도, 액체 종류에 따라 빨대가 흐물흐물거리는 것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흐물흐물해진다는 것은 원상태의 단단함이 줄어들고 끝부분이 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단단함과 휘어짐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실험에서 설정된 가설을 정리하면 가설 1은 시간에 따른 빨대 종류에 따른 강도의 변화이고 가설 2는 온도에 따른 빨대 강도 변화입니다. 가설 2의 추가 실험에서는 65도, 85도의 높은 온도를 설정하였고 가설 3은 액체 종류에 따른 빨대 강도의 변화에 대한 가설 설정입니다. 실험 1에선 액체에 담긴 시간에 따라 빨대가 흐물흐물해지는 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1은 4종류의 친환경 빨대인 갈대 빨대, 옥수수 전분 빨대, 종이 빨대, 쌀 빨대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비커에 빨대를 각각 4개씩 넣고 시간마다 1개씩 빨대를 꺼내어 단단함과 휘어짐의 상태를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2는 액체에 담긴 온도에 따라 빨대의 흐물흐물해지는 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온도는 냉장실 4도, 상온 22도, 중탕기 45도로 설정하고 시간마다 다른 단단함과 휘어짐의 상태를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3에서는 액체의 종류에 따른 빨대의 흐물흐물해지는 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pH가 다른 물, 오렌지 주스, 커피, 탄산음료를 빨대에 넣고 시간마다 단단함과 휘어짐의 상태를 측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액체에 담긴 시간에 따라 빨대가 흐물흐물해지는 정도를 측정한 실험 1의 연구 결과입니다. 물에 담갔을 때 4가지 친환경 빨대가 단단한 결과로 갈대, 옥수수 빨대는 변함이 없었으며 종이 빨대인 경우 1시간 이후부터 동전에 눌려져 1mm가 줄어들었고 쌀 빨대는 10분부터 물을 흡수하여 지름이 늘어났다가 1시간 30분부터는 지름이 줄어들면서 흐물흐물해졌습니다. 휘어짐의 결과는 쌀 빨대를 제외한 다른 각도의 변화 없었습니다. 1시간 30분 후 쌀 빨대의 휘어진 모습입니다. 액체 온도에 따른 갈대 종이 빨대가 흐물흐물해지는 정도를 측정한 실험 2의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갈대 빨대 단단함 측정 실험에선 3시간 30분 후 22도와 45도의 지름 변화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즉, 갈대 빨대는 22도와 45도에서 1시간 30분부터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에 따른 갈대 빨대의 휘어짐을 보면 3시간 30분이 지나자 모든 온도에선 갈대 빨대는 3도 휘어졌습니다. 따라서 갈대 빨대는 1시간 30분부터 휘어지기 시작하여 3시간 30분부터 모든 온도의 3도 휘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온도에 따른 종이 빨대 45도씨에서 1시간부터 4도씨에선 3시간 30분부터 지름이 1mm 줄어들면서 흐물흐물 해졌습니다. 온도에 따른 종이 빨대의 휘어짐을 살펴보면 3시간 30분이 지나자 온도에 따라 2에서 4도가 휘어진 모습입니다. 즉, 종이 빨대는 45도씨에서 1시간부터 40도씨에서는 1시간 30분부터 휘어졌습니다. 갈대 빨대에 비해 종이 빨대의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험 2를 통해 온도의 빨대의 변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되어 1시간 동안 65도씨와 85도씨의 빨대를 담가보는 실험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한 실험에선 60도 이상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하는 옥수수 빨대를 추가하여 실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실험의 결과입니다. 갈대 빨대, 종이 빨대, 옥수수 빨대입니다. 특히 1시간 동안 85도 담궈놓은 옥수수 빨대의 경우 47도나 휘어졌습니다. 세 번째 연구 결과는 액체의 종류에 따라 갈대, 종이 빨대가 흐물흐물해지는 정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갈대 빨대는 4가지 온도의 모두의 단단함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휘어짐의 경우 5시간에도 1, 2도 정도 휘어진 것을 보아 갈대 빨대는 액체의 종류에 따라 변화가 적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종이 빨대는 모든 액체에서 3시간부터 단단한 변화에 따라 흐물거리기 시작했고 휘어짐의 경우 1시간부터 휘어짐이 시작하여 3시간의 결과, 5시간의 결과에 따르면 물과 커피보단 오렌지 주스와 탄산음료에서 휘어짐의 변화는 적었습니다. 결론, 실험 1에서는 액체에 담긴 시간에 따라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갈대 빨대, 옥수수 전분 빨대, 쌀 빨대, 종이 빨대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갈대 빨대와 옥수수 전분 빨대는 흐물흐물해지지 않았으며 종이 빨대보다 쌀 빨대가 더 많이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실험 2에서는 액체의 온도에 따라 빨대의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갈대 빨대와 종이 빨대로 실험을 진행했으며 갈대 빨대가 종이 빨대보다 더 적게 흐물흐물해졌습니다. 또한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빨리 더 많이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추가 실험에서는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옥수수 전분 빨대를 추가해 65도와 85도 온도에서 1시간 동안 실험을 해줬으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빨리 더 많이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실험 3에서는 액체 종류에 따라 빨대의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갈대 빨대보다 종이 빨대가 더 흐물해졌고 물, 커피, 오렌지 빨대는 갈대 빨대, 옥수수 전분 빨대, 종이 빨대, 쌀 빨대 순이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음료를 마실 일은 거의 없으니 빨대가 두꺼운 갈대 빨대보다는 실제 플라스틱과 사용감이 비슷한 옥수수 전분 빨대가 더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편리한 빨대는 옥수수 전분 빨대와 갈대 빨대이지만 옥수수 전분 빨대는 편리하지만 분해되는 조건이 60 갖추어져 있지 않아 친환경 제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갈대 빨대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20에서 30회 사용할 수 있는 반다회용이라 무상 제공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갈대 빨대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살짝 맞아서 약간 끊기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화면이랑 같이 보니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빠르게 질문 한 명만. 안녕하세요. 저희는 알약이 녹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탐구를 한 풍천초 류가은 개인초 박서연입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안산 창춘초 신종민 선생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알약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알약이 너무 크다면 쪼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알약이 녹을 때는 얼마의 시간을 필요로 할까? 이런저런 궁금증이 많이 생겨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연구 목적은 알약에 대해 알아보고 알약이 녹이는 실험을 직접하여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 만약 이 연구 자료가 밑바탕으로 깔린다면 나중에 알약에 관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약을 녹이는 데 사용된 물은 7pH로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화학 물질입니다. 두 번째로 식초는 2pH로 초산이 주요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사용한 정제는 우르사이고 연질 캡슐은 하벤큐, 경질 캡슐은 레가논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캡슐은 혀에 닿았을 때 쓰거나 복합 성분을 균일하게 정제로 굳히기 어렵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정제는 일반적인 딱딱한 알약입니다. 정제는 보통 감기약 또는 아파서 먹는 약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제형입니다. 여섯 번째로 영질 캡슐은 기름 등의 상태인 약물을 젤라틴과 같은 막으로 감싸 약의 형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연구는 알약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 거부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대다수였고 거부감 또는 거부감이 없는 친구나 있는 친구 둘 다 대답하지 않은 친구들은 9명, 거부감이 없는 친구들은 소수였습니다. 대표 의견은 알약은 먹기 편하다, 알약은 먹기 무섭다, 알약은 먹기 힘들다, 맛이 없다, 아플 때 먹는 약이다. 이 5가지 의견을 대표 의견으로 썼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물에 알약을 녹이는 실험입니다. 정제, 연질 캡슐, 경질 캡슐 순으로 잘 녹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준비물은 페트병, 물, 알약, 타이머, 휴대폰이었습니다. 알약의 종류는 정제형 알약, 경질 캡슐형 알약, 연질 캡슐형 알약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물 250ml가 들어있는 페트병 3개를 준비한 후 환풍기를 틀고 3개의 타이머를 설치했습니다. 환풍기를 트는 이유는 습도 조절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몇 분 간격을 두고 알약을 넣은 후 표를 체험을 주기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정제를 물에 녹였을 때는 4시간, 경질 캡슐을 녹였을 때는 8시간, 연질 캡슐을 녹였을 때는 6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실험 두 번째는 알약은 물에 가장 빨리 녹을 것이다 였습니다. 다양한 액체를 물에 녹이는 실험이었습니다. 물은 7pH, 커피는 4pH, 탄산은 3pH, 식초는 2pH였습니다. 실험 도구는 페트병, 물, 알약, 식초, 커피, 탄산음료, 타이머, 휴대폰이 필요하였습니다. 실험 순서는 페트병에 액체를 각각 따른 후 4개의 타이머를 설치하고 간격을 둔 뒤 알약을 넣어 표를 채웁니다. 그 다음 경질, 연질, 정제형 알약을 모두 녹여본 뒤 평균 시간을 구하였습니다. 정제를 탄산음료에 녹였을 때는 50분을 소요했고 물에 녹였을 때는 1시간 30분, 식초에 녹였을 때는 40분, 커피에 녹였을 때는 1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경질 캡슐을 녹였을 땐 탄산음료는 8시간, 물도 8시간, 식초는 1시간, 커피 8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연질 캡슐을 탄산음료에 녹였을 때는 3시간, 물에 녹였을 때는 4시간, 식초에 녹였을 때는 2시간, 커피에 녹였을 때는 7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첫 번째 실험에서는 물에는 정제, 연질, 경질, 캡슐 순으로 잘 녹았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알약들이 식초, 탄산음료, 물, 커피 순으로 잘 녹았습니다.
이 실험을 처음에는 가족들이 알약을 먹는 모습을 보고 단순한 궁금증으로 시작하였는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처음에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했을 땐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약을 녹이는 실험이 다른 친구들의 실험에 비해 너무 단순한 것 같고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실험하다가 혹시 중간에 시간을 잠깐이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긴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탐구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약들이 다양한 요소에서 반응하는 것이 신기했고 보고서를 양식에 알맞게 작성하는 것도 많이 흥미롭게 실행하였던 점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성장한다면 알약들이 왜 산성인 식초에 빨리 녹는지도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딱 한 분만 도와줘. 좋아요. 가윤이가 합시다. 알약을 경질 캡슐만 사용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일단 서방정이라는 다른 알약의 제형이 있지만 그것은 일단 12시간 이상 녹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취침 시간도 지나버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녹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외하였고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제형은 4가지이기 때문에 이 서방정을 제외한 3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제는 마지막 팀 다솜이랑 영채네 준비되면은 바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강의 정수기를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및 내용, 연구 결과, 참고 문헌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굿네이버스에 후원을 하게 되었는데 주기적으로 책이 옵니다. 그 책을 읽다가 아프리카 물에 대해서 읽게 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워서 더러운 물을 마시고 병이 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라이프 스트로우가 나왔는데 그 라이프 스트로우가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원리고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이 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체 음수가 풀고 이론적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물의 자정작용. 더러운 물이 자연의 힘으로 정화되어 가는 것을 물의 자정작용이라고 합니다. 물의 자정작용의 기본적인 현상은 합성, 흡수, 바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여과효과. 물속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의 크기가 필터 재질이 구성하고 있는 구멍의 크기보다 커서 통과하지 못하고 필터에 걸리는 현상입니다. 3. 숯. 수치란 제로미터를 섭씨 600에서 900도의 온도에서 1차적으로 태우는 것으로 생성되며 막과 냄새가 없고 산소 85%, 수분 10%, 미네랄 3% 등으로 구성된 현수덩어리 물질입니다. 원래 목표 속에는 0.3에서 0.6%의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데 수치되면 4배에서 5배로濃縮됩니다. 또한 수제는 우리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들로 미세한 분식물까지 걸러지게 됩니다. 숯을 최대한 잘게 쪼개어 사용하면 정화 기능이 더 좋아집니다. 라이프 스트로우. 덴마크의 베스터가르드 프랑스 그룹이 10여 년에 걸쳐 개발한 것으로 인간에게 침을
치명적인 이질,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콜레라 등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걸러줍니다. 99%의 박테리아를 제거해 이러한 세균에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용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5. 간이정수기. 간이정수기는 물의 정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흙탕물을 부으면 눈에 잘 띄는 흙탕물의 이물질을 자갈이 걸러주고 작은 이물질들은 굵은 모래에서 한 번 더 걸러줍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작은 이물질들은 숟가루와 거즈 등을 통해서 또 걸러줍니다. 모래는 부이물질을 제거해서 수질 정수 기능을 높여주고 수명을 증가시켜줍니다. 모래가 없으면 부유물질이 수질 표면에 달라붙어서 수질 생명이 저하됩니다. 그러므로 모래는 수질 위에 설치합니다. 수질 정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속의 막과 냄새, 유기물, 중금속 가루 등을 흡착해서 제거합니다. 거즈와 솜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식물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6. 수질검사기의 종류. pH 검사기. 수질검사기는 정수기, 수돗물, 생수 등의 수질 측정에 사용되며 ppm은 물속에 용해된 고용물의 총량을 나타냅니다. 탁도검사기. 물의 흐림 정도로 광학성 측정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입니다. 탁도의 수치에 따라 물의 투명도를 판단하는데 수치가 낮을수록 깨끗한 물입니다. 연구 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물의 명칭은 간이정수기입니다. 제작의 용이성, 사용의 편의성, 정화의 확실성이 이 제작물의 특성입니다. 시간 도구 및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기겠습니다. 제작물 제작 과정입니다. 페트병 12개를 작업니다. 그 다음 12개 페트병의 아랫부분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A 수조의 자른 페트병에는 거름종이, 거즈, 숟가루, 가는 모래, 붉은 모래, 자갈 순으로 넣고 B 수조의 자른 페트병에는 자갈, 굵은 모래, 가는 모래, 숟가루, 거즈, 거름종이 순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흙, 나뭇가지, 나뭇잎, 모래알 등을 이용하여 흙탕물을 만듭니다. A 수조와 B 수조를 깨끗한 물로 한번 헹궈서 시험을 준비합니다. 제작물 검증 방법. 나사에서 만든 흙탕물을 A 수조와 B 수조에 각각 넣습니다. A 수조와 B 수조의 물을 관찰합니다. 참고 자료 사진입니다. 연구 결과 1. pH. 측정 결과 A 수조는 5.25에서 6.86, B 수조는 5.25에서 6.30으로 수치가 변화되었습니다. 즉 A 수조의 필터가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탁도. 측정 결과 A 수조는 227에서 372, B 수조는 263에서 211로 수치가 변화되었습니다. 즉 변화된 값을 기준으로 B 수조가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5. 결론 및 제안. 1. 결론. pH 검사 결과 A 수조와 B 수조의 물 모두 정화 효과를 보였지만 밑으로 갈수록 작은 입자를 쌓은 B 수조의 물이 더 깨끗해졌습니다. 참고로 물이 순수하다면 7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7보다 낮은 pH 값이 나온다면 물은 산성이고 7보다 높으면 물의 용기성을 줍니다. 탁도 검사 결과 필터의 순서 또한 정수기의 필터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원. 아프리카 물 상태와 간이정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이 생겨서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간이정수기가 효과가 있을지,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지 직접 시험을 해보니 밑으로 갈수록 작은 입자를 쌓은 수조의 물이 더 깨끗해졌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이용한다면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아프리카가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에 여행을 가거나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유는 중지해 주시면 되고요. 네, 혹시 마지막 질문이나 하실 만한 말씀 있으실까요? 네,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고생했어요. 다들 키면서 말해야지. 네, 이렇게 11팀 모두 발표를 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로 저희 상용합 상상소 2단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1년 동안 되게 다양한 수업 듣고 다양한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열심히 한 서로를 향해 박수.